진짜 투자의 기술을 알려주는 방송 진투박. 제가 그동안 금융 투자 상품 시리즈를 했었죠. 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거를 잠깐만 좀 멈추겠습니다. 멈추고 사안이 사안인지라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얘기를 긴급 진단 그래가지고 좀 해볼까 하는데요. 말이 많네요, 참. 그죠? 그래서 일단 제가 첫 번째 좀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게 아무래도 지금 그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과거로 한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를 좀 전체적으로 먼저 좀 쭉 훑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거를 먼저 좀 일단 좀 훑어보겠습니다. 일단 19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994년부터 이건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총 한 60억 정도를 증여했다고 합니다. 증여했대요. 그럼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60억을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겠죠.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증여세로 16억을 납부를 합니다. 그럼 이제 60억에서 16억을 빼니까 44억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요 남은 돈 44억을 이제 일명 시드머니,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엔 이게 다 비상장 상태였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S1, 제일기획 이런 게 이제 다 비상장사였어요, 그때는. 근데 여기다 이제 그 남은 돈 44억을 어떻게 좀 더 불렸나 봐요. 더 불려가지고 이 비상장사 계열사들에다가 이제 총 합해서 120억을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세 기업이 당연히 상장을 시켰겠죠, 이제. 그래서 이 세 개 기업이 모두 상장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재용 부회장은 어떤 이득을 취할까요? 시세 차익을 보겠죠. 주가가 많이 올랐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세 차익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 800억 정도를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00억을 이제 시세 차익으로 얻었는데 이 돈으로 또 그 핵심 계열사들,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들의 시비, 일명 전환사채라고 하는데요. 이 시비를 매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한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일부러 헐값에 발행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이거는 최종적으로 당시에 무죄 판결이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환 사채가 뭐냐면 그 채권이요, 채권인데 전환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정 시점에 행사 가격이라고도 보통 부르는데요.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도 있는 권리도 같이 들어있는 채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하는 거예요. 특정 시점이 됐구나 싶었을 때 나는 이거를 채권으로 갖고 있지만 주식으로 바꿀래. 그래갖고 그 채권 발행한 기업의 주식을 한 주당 얼마씩 이렇게 살 수 있는 내가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버랜드 아시죠? 에버랜드. 당시 그 에버랜드가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그 당시 행사 가격이 7,700원이었답니다. 7,700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전환사채를 갖고 있으면은 한 주당 7,700원에 에버랜드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에버랜드 주가가 평균 20만 원을 상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게 굉장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완전히 뭐 그냥 거저네 거저. 예, 주식을 그냥 거저 사다시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가 그 산 에버랜드 CB를 주식으로 전환을, 즉 행사를 해가지고 48억 어치를 원래 샀었는데 요거를 행사해가지고 에버랜드 지분 31.9%를 보유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죠. 등극. 예. 그래서 이게 그때 한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순환 출자 고리가 또 일단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순환 출자 고리가 어떻게 됐나고 보면 에버랜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31.9% 갖게 됐고, 삼성 에버랜드가 삼성카드 지분을 또 갖게 됐고, 삼성카드가 삼성전자 지분을, 그리고 삼성전자가 삼성생명 지분을, 그리고 다시 삼성생명이 삼성 에버랜드 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동그라미처럼 원형의 형태로 이렇게 순환하는 지분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좀 한동안 좀 잠잠했어요. 예, 잠잠해지다가 2014년에 에버랜드가 그 제일모직이 갖고 있는 그 일부 사업을 편입을 시킵니다. 편입을 시켜갖고 이때 이제 에버랜드의 이름, 회사명을 제일모직으로 바꾸게 돼요. 바꾸고 후에 이 제일모직을 또 상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프리미엄을 얻게 되죠. 또 제일모직이. 그러니까 제일모직은 에버랜드가 이름을 제일모직으로 바꾼 거다. 그래서 에버랜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2015년인가 아마 그랬죠. 몇 년 전에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 제일모직의 이름을 삼성물산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 진투방 시즌 1에서도 한번 털어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도 뭐 난리도 아니었죠.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때 그 문제가 된 게 뭐였어요?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 하려고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부풀렸다. 이게 지금 지금 이제 한창 회자가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건과 연관이 된 건데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그 당시에 삼성물산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해야만 하는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을 어떻게든 합병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합병 비율과 합병 가액이란 게 있는데요. 합병 비율이 그 당시에 1대 0.35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이 0.35보다 더 숫자가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제일모직이 1이고 삼성물산이 0.35란 말은 삼성물산 그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한 주를 주면은 제일모직에서는 제일모직 주식 0.35주를 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삼성물산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이 썩 좋을 일은 아니죠. 예.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한 주 이렇게 교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맞바꾸는 거야. 한 주 줬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한 주가 안 되네. 이 말은 뭐예요?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의 가치보다 기업 가치가, 주식 가치가 훨씬 더 2배 이상 크다, 이런 걸 의미하는데, 이것도 의도된 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의도된 바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에버랜드, 즉 제일모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일모직의 가치를 삼성물산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크게 잡아놔야 합병하는 데 따른 비용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합병 비율을 이렇게 1대 0.35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객관적 지표만 놓고 보면 삼성물산이 2014년도만 놓고 봐도 매출이 28조가 넘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모직은 5조밖에 안 됐었고, 자산도 그 당시에 삼성물산이 29조, 거의 30조에 육박하고 있었는데 제일모직은 8조밖에 안 됐고, 자기 자본도 삼성물산이 13조가 넘었는데 제일모직은 4조가 넘었고, 이건 누가 봐도 삼성물산의 가치가 훨씬 더 큰데 왜 이렇게 오히려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이 더 낮게 잡아놨냐, 이래갖고 이제 주주들이 많이 화를 내고 그랬었죠. 그 당시에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외국계 그 헤지펀드까지 막 끼어들고 하여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방송으로 이때 다 말씀드렸는데, 일단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994년부터 최근 그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할 때까지 이렇게 과정이 쭉 흘러왔고요. 그럼 이제 좀 더 좀 세부적으로, 좀 현미경을 좀 갖다 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댈 거냐면, 아까 언급했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할 당시에다가 좀 대보겠습니다. 렌즈를. 그래서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단 핵심 관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였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이게 이제 핵심 관건이고 포인트인데, 그럼 좀 더 세부적으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일부러.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 그 전에 아까 말했죠. 제일모직의 상장을 먼저 시켜놓은 점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건데요. 이 당시에 그 제일모직의 자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였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참고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만드는 그 기업인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바이오 시밀러 회사죠. 그래서 자회사, 즉 다른 말로는 이제 종속 회사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이제 부풀렸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좀 다시 정리하면 제일모직의 가치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데, 왜? 그래야 합병 비용을 낮출 수 있으니까.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끌어올리면 된다. 그럼 덩달아서 자연스럽게 제일모직의 가치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건데, 자,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어떻게 이걸 끌어올려야 될까? 좀 나쁜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부풀려야 될까? 뻥튀기를 해야 될까? 그래서 고심하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종속회사를 또 하나 갖고 있었는데, 좀 점점 복잡해지죠. 잘 들어보세요. 그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종속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삼성바이오에피스입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그래서 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 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 회사가 아니라 관계 회사로 바꿔갖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결론이. 이게 바로 문제다, 이거.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 분식 회계다, 지금. 그러니까 회계상 봤을 때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꿔버린 거. 이게 지금 분식회계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거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그죠? 그러면은 아니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바꾼다고 해서 왜 이게 가치가 부풀려지는 거야? 이상하죠? 예. 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예? 자,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종속 회사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라고 했잖아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몇 %이든 소유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종속회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요, 지분 취득가액으로 그 가치를 매깁니다. 취득가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주식 한 주를 얼마씩 주고 샀느냐. 뭐 1,000원씩 주고 샀어? 근데 1,000주를 갖고 있어? 그러면은 1,0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 100만원. 그래서 이 지분의 가치는 100만원 이렇게 매기는 거예요. 종속회사일 경우는. 근데 관계회사일 때는 그렇게 이 지분의 가치를 매기지 않고요. 이 지분을 그냥 투자했구나 이런 걸로 보기 때문에 당해 연도의 그 시장 가치로 매깁니다. 즉 지금 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이게 현재가가 얼마로 보통 되고 있냐 그렇게 매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종속회사일 때 지분 가치보다 관계회사일 때 지분 가치가 훨씬 더 커지겠죠. 당연히. 그죠? 그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바꿨고 덩달아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던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분이 그 지분의 가치가 마구마구 확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가치, 기업 가치도 커지는 거죠. 올라가죠. 지분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모 회사였던 제일모직의 가치도 확 올라가는 거죠. 그죠? 꼭 먹고 알 먹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아니 내 마음대로 종속 회사였던 거를 관계 회사로 내 멋대로 막 꼴리는 대로 막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뭘 믿고 도대체 이렇게 관계 회사로 바이오에피스를 바꿔버렸을까요? 예. 그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겁니다. 뭐냐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2월 달에요. 바이오에피스를 즉 회사를 만듭니다. 종속 회사 형태로 만들긴 하는데 100% 자기 돈으로 출자해서 만든 게 아니고 미국의 유명한 그 바이오 회사죠. 바이오젠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이오젠. 거기하고 합작 형태로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지분 구조를 보면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율이 91.2%, 그리고 미국 바이오젠이 지분율이 8.8%, 이 정도예요. 그래서 거의 실질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한 가지 좀 붙어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콜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콜옵션이 뭐냐면 이건 이제 선물 옵션 거래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개념이 좀 어려워요. 현물만 하신 분은 짧게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옵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옵션이란 거는 선택이에요. 선택. 근데 어떤 선택? 콜이 붙었어. 콜 옵션.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살 수 있는 권리. 예? 무슨 얘기냐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바이오젠하고 양자가 서로 콜 옵션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요. 바이오젠이 추후에 특정 시점에 정해진 주당 얼마 이 행사 가격으로
그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권리이기 때문에 바이오젠이 이 권리를 행사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건 바이오젠의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나 그냥 행사할래, 즉 삼성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정해진 가격에 한 주당 얼마씩 주고 내가 사드릴게, 이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게 된다면 이 바이오젠이 최대 지분율을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끔 계약이 되어져 있냐면요, 49.9%까지 거의 그러니까 50%에서 한 주 정도가 모자란다고 봐야죠. 0.1% 정도.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건 이제 50% 마이너스 한 주까지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끔 살 수 있는 이런 콜옵션 계약이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그리고 이 당시에 그 2016년 초에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우리나라에서 두 종의 바이오 시밀러 판매 허가를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젠 합작 회사인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네. 야, 그럼 이거 내가 지분을 빨리 늘려놔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콜옵션을 행사할 확률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율이 확 줄어들고 바이오젠의 삼성 바이오 에피스 지분율이 확 늘어나 버리겠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전까지만 해도, 즉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실질적인 경영권을 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을 했었는데, 콜옵션을 행사해버리면은 거의 경영권을 바이오젠에 넘겨버리는 형태가 되어버리거나 아니면 바이오에피스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형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건 종속회사가 아니고 관계회사로 되기 때문에 회계 처리를 관계 기업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지금 삼성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예. 일단 지금 사태가 제가 약 한 3분? 4분에 걸쳐서 1994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게 흘러왔는지 1년의 흐름에 대해서 최대한 좀 간략하게 쭉 설명을 드려봤고요. 참고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최근 몇 해 년도 그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요, 재밌습니다. 뭐냐면 2014년도에 단기 순이익이 280억 적자가 났어요. 그러다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 2015년도였네요. 보니까 2015년도에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런 논리에 의해서 삼성 측에서 삼성 바이오에픽스를 관계회사로 바꿔갖고 지분 가치를 확 늘려버리는 바람에 2015년도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1조 9,049억 흑자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 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죠. 지분 가치만 반영했으니까. 그리고 영업은 손실이 났고요, 여전히. 그 다음에 반짝 이렇게 하더니 다음 해인 2016년도에는 다시 적자 1,768억. 그리고 작년 2017년도에는 다시 또 970억 적자가 났어요. 어디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예,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됐고, 그리고 그 11월 14일이죠. 예. 2018년 11월 14일날 증선위에서 이제 2차 심의하고 나서 분식 회계로 결론을 내렸죠. 예, 이건 고의성이 짙다, 분식 회계가 맞다 하면서 그 바이오로직스에다가 과징금 80억 물리고 대표이사도 해임하라고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한다,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금융당국은 삼성 측에서는 이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 이러고 계속 지금 우리는 억울하다,
계속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 사태는 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다들 예. 뭐 서로 이제 항소하고 상고하고 뭐 1심, 2심, 3심까지 가고 이러면 뭐 기본 몇 년은 소요될 겁니다. 이 증선위에서 결론 내리는데도 1년 7개월인가가 뭐 4개월인가가 이렇게 걸렸는데 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금 그 주식에 투자하신 그 투자자분들은 참 안타깝네요. 제가 옆에서 보기에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예. 안타깝습니다. 일단 안타깝고요. 일단은 그 지금 거래는 정지가 됐잖아요. 거래 정지됐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2018년 11월 14일부터 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들어간다고 해요.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뭐 이름에서 알 수 있겠죠. 상장 적격성. 그래서 상장이 적격한지,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는 이제 실질 심사, 심사하는 그 대상인지 아닌지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 이미 들어갔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요, 들어간 날로부터 15거래일 이내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돼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뭐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럼 15거래일이면 대략 뭐 한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되겠네요. 그죠? 일정상 대간. 그래서 이때 만약에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건 대상이 아니다. 그럼 뭐 바로 어떻게 되겠어요? 거래가 바로 재개가 되겠죠. 뭐 가장 해피한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이건 포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세부적으로 추후에 더 따져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래 정지는 당연히 계속 유지가 될 것이고요. 기업심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요. 이 기업심사위원회가 이제 열릴 겁니다. 그래서 이 최종 판단을 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좀 더 그 면밀히 따져봤는데 이거는 상장 폐지시켜야 된다. 그게 맞다. 그러면 당연히 뭐 상장 폐지되는 거고 아주 불행해지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고 그렇게 뭐 되겠죠. 그래서 아니다. 상장 그 폐지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뭐 다시 뭐 거래 재개되는 거고. 예. 그래서 뭐 또 요거는 또 일정상 보면은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15거래일 이내 실질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여기서 만약에 대상이 된다 그러면 이때부터 한 3주 대략 한 3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예, 열어야 되는데 글쎄요. 이게 뭐 워낙 민감한 사안이고 뭐 아시겠지만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종목도 아니고 그죠? 셀트리온과 더불어 뭐 거의 뭐 바이오 대장주인데 이거를 상장 폐지시켜버린다? 이거는 저는 이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무슨 뭐 횡령이나 어떤 배임이 발생한 것도 아니고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식회계가 지금 쟁점인데 그죠? 증선위에서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분식회계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거고 삼성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한 거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회계상에 문제가 없다.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다툼의 핵심 그 분야라고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제가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뭐 상장 폐지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아는데 두고 봐야겠죠. 그 참고로 뭐 이런 일이 좀 이 증시에서는 좀 일어나죠. 간혹. 그래서 뭐 대우조선 해양 사태는 워낙 유명하니까 다들 아실 테고 이거는 뭐 그냥 어마어마한 양의 분식 회계한 걸로 결론이 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과거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상장 심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발동한 게 2016년 7월 15일이더라고요. 요 사유는 이제 당연히 분식회계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 굉장히 길었죠. 약 15개월까지 갔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심의 대상으로 결정이 나고 나서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이거 개선 기간을 부여한 거죠. 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선해라, 빨리 이거. 어떻게든 바로 잡아라. 어? 분식 회계한 거, 즉 회계 처리 기준 위반한 거 시간 충분히 1년 이상 줄 테니까 그 안에 다 바로 잡아놔라.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거래 정지가 15개월까지 갔던 거고요. 근데 이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오래 갈지 뭐 개선 기간을 만약에 줄지 안 줄지 모르겠는데 뭐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두고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요는 핵심은 뭐냐면 일단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인지를 판단하는 절차에 이미 돌입을 했다는 거. 그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거래가 바로 재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기업심사위원회까지 또 열리기까지 계속 거래 정지가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뭐 이렇게 예측을 한다거나 장담하거나 단언하지는 솔직히 못하겠습니다. 근데 예, 저도 뭐 대부분의 여론과 비슷하긴 한데요. 뭐 이 나라 정부가 미치지 않고서는 예, 상장 폐지를 확 시켜버릴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은 저도 들어요. 저도 드는데, 네, 그리고 좀 끝으로 마지막으로 예, 좀 제가 또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뭐 이번 사태로 인해서 뭐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폭풍, 뭐 파급 효과, 뭐 이런 거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는 뭐 당연한 거죠. 뭐 바이오 업계 전반에 대해서 좀 이 회계 신뢰도가 추락을 면치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얼마 전에도 그것도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뭐 차바이오텍도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나오고 했었는데, 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연구 개발, 즉 R&D 비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이제 회계 처리할 때 자산으로 잡을 거냐 부채로 잡을 거냐. 근데 기존에는 이제 자산으로 많이 잡아왔었는데 이걸 부채로 잡아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난리 나죠. 예. 아마 적자 아닌 기업이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회계 신뢰도와 관련된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이번에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까지 또 이렇게 터졌어요. 그래서 바이오 업계 전체에 대한 회계 신뢰도가 아무래도 좀 추락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이 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겠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바이오 업계에다가 투자를 이제 많이 안 할 수도 있다. 이게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기 외국인 중에 폴 싱어라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엘리언 매니지먼트 회장님이시잖아요. 변호사 출신의. 이분이 좀 웃고 있을 것 같아, 지금. 이분이 ISD 소송을 제기해놨잖아요. 뭐냐면 예전에 아까 말씀드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할 때도 그렇게 그냥, 껌딱지처럼 그냥 늘러붙어갖고 그렇게 괴롭히더만. 끝내 그걸 포기 안 하고 또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을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합병 과정에 국가가 개입을 해서 내가 투자자로서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해다오 하고 지금 ISD 소송을 걸어놨는데, 여기에도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저는. 엘리엇에게 다소 유리한 쪽으로. 예, 그리고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편입 비중이 높은 그런 주식형 펀드들이 있어요. 특히 헬스케어 펀드 이런 거.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이 펀드로 뭐 제가 보기 펀드런까지 일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이제 펀드 가입하신 분들이 환매 요청이 좀 요구가 갑자기 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뭐 아직까지는 그래요. 뭐 자산운용사에서 이렇게 뭐 펀드 환매 요구가 갑자기 급증하면 뭐 대처할 여력이 아직은 있다. 왜? 다른 주식을 팔아서 환매해주면 되니까. 근데 이게 꼭 안심할 수만도 없는 게 앞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추이를 좀 지켜봐야 알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펀드 런이 일어나 버리면 이것도 뭐 괜찮다. 지금 뭐 이렇게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응? 왜냐하면 그거 다 환매란 게 뭐예요? 되사준다는 거야, 증권사에서. 되사주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편입해놨던 그 일부 다른 종목을 다 매도를 해야 돼. 즉, 팔아야 되는데, 그 물량이 엄청나게 나와버리면은 당연히 또 주가가 폭락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이거 특정 펀드 얘기해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니까 빨리 환매 요청하세요. 지금 당장 환매하세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참고로, 미래에셋 타이거 200 헬스케어 ETF. 그죠? 제가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이건 ETF니까 상장주스 펀드니까 뭐 환매라는 표현은 좀 안 맞겠구나. 예. 그냥 매도. 매도하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당장 팔아버리세요. 이 뜻이 아니고. 하여튼, 요 ETF, 요 펀드의 경우는요, 전체 주식 자산에서, 많이 담기는 좀 많이 담았더라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20.59%를 담았더라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제가 또 염려되는 거는 뭐냐면, 이것도 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그 합병 과정을 또 들여다보고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또 왈가왈부하면서 이제 또 막 이게 뭐랄까 이게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예. 근데 그럼 이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한 3년 전에 이미 끝난 건데 이게 취소가 되냐? 그럼 합병 취소로까지 가냐? 그건 제가 솔직히 그 법을 공부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요.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아마 힘들지 않겠냐. 예. 좀 논란만 일으키다 끝나지 않겠냐. 뭐 이 정도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많이 물려 있잖아요. 그죠? 뭐 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직접 매입하신 투자자분도 그렇고 ETF나 펀드에 가입하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근데 일단은 뭐 어떡하겠어요. 뭐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투자한 투자자라고 해도 만약에 저도 뭐 뾰족한 수가 없어요. 일단은 지금 거래 정지돼 갖고 이거 뭐 팔 수도 없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인지 최종 판단 나오는 거 봐야겠죠. 뭐 보고 더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기업 심사위원회까지 열려서 상패 심사까지 들어가면 더 골치 아파지는데 그때까지는 어차피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차피 거래는 풀리지 않을 테니까 묶여 있는 거고 다만 이제 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뭐 지금이라도 환매는 할 수 있어요. 예. 주식이 거래가 정지돼 있어도요. 펀드에 가입하신 분은 환매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증권사에다가 환매해달라고.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매를 제가 만약에 펀드 가입자라면 지금 당장은 환매는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앞으로 상패가 안 되고 뭐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조차에도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거래가 재개돼 버리면 지금 환매해 버리면 거의 바닥에서 파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환매를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환매 요청하지는 마시고요. 예. 조금 더 보고 신중하게 보고 펀드 가입자분들은 그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사안이 사안이니만큼 금융투자 상품 시리즈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그걸 잠시 멈추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요거에 대해서 좀 긴급 진단을 해드려 봤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얘기 마치겠습니다.